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9페이지부터 읽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책 읽는 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중으로는 책 다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소비자 심리 지수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 설문조사거든요. 5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50개의 질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표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전 내용을 보시면은 경제 지표는 거짓말이다.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는데 그걸 정리한 부분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한 그 중에 하나가 통계라고 해요. 통계가 거짓말인 이유는 100% 미래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건 정확히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을 찾자. 모든 경제 지표는 거짓말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것을 그 중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게 전통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와 비농업 고용자 수. 이건 뒤에 말하겠지만 점점 ISM 제조업 지수와 상관관계가 좀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 내 비제조업 비중이 점점 커지고 제조업 지수는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만 여전히 이 두 가지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경제 지표이다. 그리고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은 더 빨리, 더 자주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데이터 기술과 AI의 발전으로 답안지가 새고 있다. 이런 특징적인 것이 있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제 이번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었던 것은 무형 자산에 주목을 하라는 거였어요. 가령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 애플인데, 이 기업이 2009년 이전에는 PBR이 2배에서 4배였어요. 근데 현재 PBR이 34.6배거든요. 그럼 얼마나 그 현재 자산 대비해서 가치가 늘어난 거냐. 가치는 이제 유형 자산 플러스 무형 자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유형 자산은 이제 뭐 재고라던가 공장이라던가 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장부에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무형 자산은 어떤 개념이냐. 무형 자산은 실질적인 형태가 없는 것을 무형 자산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넘어가기 앞서서 애플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들은 PBR이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 2.08배, 지금 34.6배인 애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싼 가격이죠. 그리고 삼성바이오 10.6배, LG화학 3.35배. 보통 성장주일수록, 성장주가 보통 무형 자산이 많은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삼성바이오 아무리 우리가 고평가 하는데 10.6배란 말이에요. 근데 애플은 34.6배라고 하는데 애플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고평가 아니야 라기보다도 삼성바이오 너무 고평가 아니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 자산은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무형 자산을 이렇게 많이 인정받을 수 있냐, 이런 특징을 알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무형 자산이란 실질적인 없는 형태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11.5%에 쭉 꾸준히 내려가 11.5%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이냐, 8.5%. 정말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이제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조금 낮아지고 있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형 자산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할 수가 있는데, 특허, 복제 불가능한 자원, 관리 및 행정, R&D 및 규모 경제, 네트워크 효과, 이런 데서 이제 무형 자산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도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무형 자산은 R&D를 많이 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좀 투자 아이디어가 생기는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현재 R&D 비중이 높은 회사, 그리고 양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저는 이것을 결국에는 우리의 연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연봉 높은 개발자들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과거에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었지만 현재 지금 IT 업종으로 많이 연봉 서열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성장하는 기업, 유형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무형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드라마틱하게 기울기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을 많이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업은 결국은 유능한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유능한 소프트웨어는 돈 많이 주는 회사에 갈 거고, 그래서 저는 NC소프트 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게 보고 있고, 기업적인 문화도 NC소프트가 앞으로 잘 되어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성격은 4S 그리고 3D가 있는데, 4S는 매몰, 파급 효과, 확장, 시너지인데, 여기 매몰이라는 것은 쉽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사라질 수도 있고, 파급 효과는 이제 복제 능력이 유형자산에 비해서 쉽기 때문에 쉽게 더 빨리 파급될 수 있고, 확장은 속도예요.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더 확장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시너지는 무형자산과 무형자산이 합쳐졌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세 가지가 어렵다는 건데,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의 신뢰도가 하락되고, 담보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펀드 리스크가 커진다. 뭐 이런 것들은 책을 봐야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무형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책에서는 네이버 검색 엔진의 가치를 예로 들었어요. 코딩의 줄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산성의 합인데, 거기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인건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러프하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유능한 엔지니어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파트를 읽으면서 내가 말하고 있었던 것이 무형자산이구나. 그리고 무형자산이 점점 이렇게 쭉 커지는, 무형자산이 집중되는, 주목되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 생긴 것은 앞서 말했듯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봉 가끔씩 막 뉴스에 뜨잖아요. 삼성전자 연봉이 어떻다, SK하이닉스 연봉이 어떻다, 이런 것들 계속 보면서, 우리도 얼마 전에 뭐 게임사들의 개발자 연봉 막 높인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주의 깊게 보면서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그래프가 하나 있었는데 저도 전에 옛날에 봤던 그래프예요. 소득 규모에 따른 투자 자산 비중인데, 여기가 소득 규모 하위고요, 여기가 소득 규모 상위거든요. 소득 규모 하위일수록 안전자산이 비중이 높아요. 특히 5% 내에서는 안전자산이 100%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부자들은 공공자본, 개인 사업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현금 플러스 부동산, 뭐 집 한 채, 자동차가 거의 뭐 전부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아무리 비싼 거 사봤자 뭐 100억 가지고 있는데, 비싼 거 사봤자 뭐 2억일 테니까 그렇겠지만, 뭐 가난한 사람들은 뭐 2억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막 4천만 원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 비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부자들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도 결국엔 부자로 가기 위해서는 안전자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점점 위험자산을 쫓아야 되고, 어떤 위험자산이 내게 돈을 벌어주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부자들은 다 위험자산을 선호하는데 개인들은 왜 위험자산을 회피할까? 그냥 정보를 얻기 귀찮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되게 비판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귀찮으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자들이 돈 많이 벌었다, 부자들 되는 사람들은 이 귀찮음을 되게 감수했다고 생각해요. 이 가난한 사람에서 부자 된 사람들, 뭐 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보를 얻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비용 되게 들어야지 더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누구 투자해서 다 망했다더라, 이런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회피하게 되는데, 이런 좋지 않은 경험들을 결국은 딛고 일어서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지 어느 정도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처럼 계단식 상승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 기간 내가 못 버텨가지고 이 상승을 못 가져간다고 하면은 되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핀테크 그리고 유튜브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보다 위험 자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좀 책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COE라는 개념인데 코스트 오브 이퀄리티인데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투자 위험 프리미엄 금리 플러스 심리를 얘기를 해요. COE는 결국 금리 플러스 심리이다. 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ERP가 뭐냐? ERP는 주식에 대해 선호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 이것을 이호석 애널리스트는 담벼락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ERP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ERP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힐 것 같은데, 개개인의 위험에 대한 회피 정도, 소비 성향, 경제 리스크, 인플레이션 이자율 리스크, 재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채권 투자하는 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위험 자산으로 투자하는 데에 대한 이제 그 심리적인 영향, 심리적인 것을 담벼락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COE가 낮은 기업의 결국에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 COE는 이제 미래의 현금흐름이 갖는 현재 가치가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COE가 어떤 거냐면은 기업이 벌어들인 먼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금리. 사실은 좀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파트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듀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트 끝나면은 이 책이 끝나는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시간적으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끊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COE 개념 정말 다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이해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